사행시로 할까요? 좋아요, 네, 댓글 구독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비속어 쓰는 유튜브 방송 제일 싫어합니다. 대구만 저의 한탄스러운 표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상자가 은근히 무게가 있습니다. 잘 가시오. 그렇지만 은근히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은 좋아하시죠?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많고. 열어보기 전까진 저희도 정말 모릅니다, 뭔지. 뭔가 밑에 복실복실한 것은 좋은데 이건 무엇인가요? 밑에 붓도 있고 그래요. 자세한 것은 착장 후에. 늦었어요. 예, 발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이렇게 해도 텐션이 안 생기더니 뭔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마다 뭔가 좀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토끼해가 되어서 토끼 특집을 하자고 했는데 예, 제가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를 줄이야. 귀에 힘 좀 주십시오. 귀가 계속 너무 흔들흔들해요. 오늘도 키워드 대결 가시죠. 자,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서양 문화 속에 나타난 토끼의 여러 가지 상징들. 예, 그 다음에 앨리스에 나오는 흰 토끼. 예,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김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피보나치 수와 토끼, 피보나치.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실험과 토끼,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토끼입니다. 그건 왜 토끼인가요? 여기서 아시는 분은 연식 인증이 되지만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초창기에 토끼 캐릭터가 엽기 토끼. 지난 세기의 이야기죠. 예, 19세기쯤 된 것 같습니다. 신미양요 때 맞서 싸운 엽기 토끼. 여러분 엽기 토끼를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암 건강 검진을 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생애 전환기가 지나서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정말 방송을 옛날 방송으로 만들려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 시절이라.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 엽기 토끼를 보기 위해서는 그 14400 모뎀으로 전화를 걸어서 Round 1. 자 그러면은 예. 6개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난해하네요 오늘. 다 앨리스라 한 건 알겠어요. 디즈니 예. 앨리스인데 예, 그러면 먼저 한번 골라주시죠. 그러면은 5번 앨리스의 흰 토끼. 토끼굴에 들어가서 드링크미 만난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게 실험일 거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예. 왜냐면 마셔보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커지고 작아지는 실험도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 중에서 실험하고 그나마 가까운 게 저걸 것 같아서. 예. 다음 주에 벌칙이 뭐 걱정이 아직 되기 모릅니다. 시작하군요. 예.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사실 토끼는 그 현대 과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끼, 쥐, 개, 뭐 이런 여러 실험 동물들이 있고요. 개도 실험하나요? 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큰 실험체를 원할 때. 사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현대의 병원은 환자와 직접 마주치는 공간은 일부고 예. 그 뒤에 이제 환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병리학이라던가 예. 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의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로 드나들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보이는데 매일 거의 매주 실험 동물을 이 배송하는 트럭이 옵니다. 아이고. 그러면 매주 이제 아주 많은 수의 마우스, 그 흰 쥐와 토끼와 뭐 개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실험실로. 아. 이것은 이제 환자를 직접 마주치는 영역은 아니지만 병원이 계속 연구를 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선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통계가 해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군요. 뭐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도 매년 뭐 작게는 100만 마리에서 많게는 200, 300만 마리 정도의 실험 동물들이 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이란 표현 좀 이상한데 많은 경우는 이제 실험 후에는 그 질병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질병을 안게 돼서 안락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운명을 겪게 되죠. 근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식의 동물 실험이 정착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인데요. 예. 베르나르는 사실은 의학을 과학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예, 예. 그것이 이제 성공했죠. 성공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생리학, 그러니까 피지올로지라는 것은 기존의 의학과는 구별하려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학은 그냥 귀납적으로 환자를 관찰해서 치료하고 뭐 이약저약 써보고 이런 거라면 이제 피지올로지 생리학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물리와 화학적 방법을 써서 생체 현상을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의학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생리학이 상당히 좀 유망한 새로 떠오르는 분야가 됐고 그래서 노벨 의학상이 아니라 사실 노벨 의학 및 생리학상입니다. 그렇군요. 의학상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또 노벨 생물학상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의학 및 생리학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근데 이제 베르나르가 생리학을 주창하고 의학을 개혁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물리화학적 방법을 쓰는데 특히 실험실에서 실험 접시 같은 데서 하면 사실 생체 내 반응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살아있는 신체 안에서 뭐 물질 대사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에게 독을 먹였을 때 독성이 있는 물질을 먹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걸 사람에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만만하게 토끼라 결국 토끼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베르나르의 논문 중에 유명한 것이 토끼에게 고기를 계속 먹였을 때 토끼의 그 뇨중 단백질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킬러 토끼 느낌인데요. 약간 킬러 토끼를 키우는가 싶기도 한데 실제 토끼한테는 대사적으로 안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해부도 많이 해서 심지어 뭐 해부의 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얻고 개인사적으로는 힘든 일을 겪는데 1865년에 실험의학 입문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쓰고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별거를 선언합니다. 아, 부인은 그렇게 이 잔인한 걸 수많은 못 동물을 보겠다. 희생시키는 영웅. 토끼를 뭐 토끼한테 고기도 억지로 먹였지만 토끼를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과 별거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인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하다가 이제 자기 자원을 이용해서 1869년에는 해부 반대 협회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 안티 남편이 되는군요. 안티 베르나르 활동을 시작합니다. 뭐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란 게 결국 의학학에서는 확실한 어떤 빼놓을 수 없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의학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의학학의 신약의 후보 물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몇 단계를 거치죠. 이렇게 실험실 연구를 하고 소위 전임상 시험은 실험실 안에서 시험관 같은 데서 예, 예. 뭐 조직세포한테 뭔가 약을 투여한다던가 이런 시험인데 이 전임상 소위 인비트로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보 물질은 임상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인비보라고 부르는 임상 시험에 가면 사실 인비트로 시험을 통과한 물질 중에 90% 정도는 탈락을 합니다.
그게 시험관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관에서 세포와 이렇게 했을 땐 된다고 해도 실제 토끼나 쥐의 실험을 했을 경우는 30% 정도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탈락하고 그다음에 부작용 60% 같은 거. 정도는 부작용은 없지만 얘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도 딱히 없다. 어떤 신약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 해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많은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거쳐야 그나마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다만 계속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물 실험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일종의 기본 원리처럼 나오는 것이 윤리 강령이네요. 3R이란 것이 있습니다. 3R은 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의 머리 글자라고 합니다. 네. 뭐 설명은 쉽습니다. 리덕션은 숫자를 줄이려자는 겁니다. 네. 가능한 한 실험 설계를 잘해서 최소한 실험으로 희생하는 동물의 숫자를 줄이자, 절대수를 줄이자. 네. 그리고 리파인먼트도 비슷한데 리파인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실험 과정을 잘 다듬어서 불필요한 희생이 없게 하자는 것도 있고 실험 동물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좀 더 인도적인 뭐 케이지 같은 데서 길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2번 실험할 걸 한 번만 해도 그것도 리파인이 되겠죠. 네.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그렇죠. 컴퓨터 예.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데 그 고등동물, 포유류나 이런 고등동물 대신에 좀 더 간단한 형태의 생명체, 초파리라던가 뭐 꼬마선충 아니면은 미생물, 대장균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꾸자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뭐 의미 있는 리플레이스먼트일 수 있지만 또 우리는 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슬견설을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슬견설은 이를 죽이는 것과 개를 죽이는 것이 같은 생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느냐는 수필이었죠. 그래서 슬견설을 배우고 나면 토끼를 꼬마선충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인도적인가라는 약간 그런 의문을 품게 되지만 이게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연구는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학이나 병원에서는 포유동물이나 또는 특히 영장류 같은 경우는 윤리적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장류는 그쵸. 인간과 거의 비슷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꼬마선충이나 초파리는 희생해도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약간 실용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IRB를 통과하기 더 용이한 방법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 실험의 역사가 그렇게 베르나르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험할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거를 개발해서 또 보급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는 사실 옛날에는 토끼 눈에 넣어보고 그랬거든요. 그 독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은 많이 인비트로로 대체가 되었다. 예.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ound 2. 좀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를 기대하시겠죠? 예, 너무 무거운 주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고 신나는 것은 물론 최시혁 햇의 웃는 얼굴도 좋지만 역시 또 티파티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예,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3번이요. 예. 예, 1대1 서로 상대편의 것을 해주게 되었군요. 그러면은 토끼 중에서 제일 서양 문화에서도 동양 문화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토끼인 앨리스의 흰토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로군요. 앨리스의 토끼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마틴 가드너가 주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나오는 흰 토끼예요. 늦었다. 지금 분장을 하고 계시지만은 시계 보면서 뛰어오는 토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티파티 하는 곳에 갑니다. 티파티 하는 곳에 갔더니 계속 자고 있는 쥐와 그 다음에 미추광이 모자장수, 예. 그 다음에 미추광이 토끼 예. 셋이 나옵니다. 이 토끼가 앞에 나온 흰 토끼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은 안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토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뭐 몇 마리가 계속 나오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으면 같은 토끼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토끼가 여왕의 궁정에서 이제 그 관리 노릇을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 그렇죠. 토끼가 나팔 부는 그런 맛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왕의 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 그 기소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군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등장하는 게 앨리스 다음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공무원인데 수당은 다 받고 있는 겁니까? 근데 공무원인데 근무 시간에 차 마시러 갔잖아요. 아, 그래서 늦었다 하더니 가서 차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재판에 오는 거라서. 뭐에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파티에 늦은 건지 아니면은 재판에 늦은 건지 이상한 나라에 가는 게 늦은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티파티가 먼저 나왔으니까 티파티 얘기부터 하자면은 거기서 미츠광이가 둘이 나옵니다. 모자 장수처럼 미쳐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얘기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펠트 모자 만들 때 펠트를 부드럽게 한다고 수은을 썼잖아요. 그래서 모자 만드는 사람 장인들이 안타깝게도 수은 중독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 수은 중독 때문에 정신 횡설수설을 하게 되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일종의 산업재해죠. 예. 그래서 모자장수가 미치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좀 그런 슬픈 역사가 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미친 토끼입니다. 예. 테니얼 아저씨 그림 보면은 미친 토끼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머리에 지푸라기를 달고 나와요. 아, 이게 앞에 나오는 흰 토끼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머리에 꽃을 꽂거나 뭐 지푸라기를 꽂으면 그렇다라는 생각은 여기저기에 다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3월의 토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나면서 머리에 풀이 묻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왜 3월의 토끼가 미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마틴 가드너의 주석에 따르면은 3월에 특별히 발정기라서 미쳐 있는 것은 아니다. 토끼는 1년 겨울잠 잘 때만 빼면 항상 그렇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 민간 어원설에 따르면은 3월의 토끼가 인 마치잖아요. 네. 근데 그게 in March 해서 MARCH 대신에 MARSH 그러니까 마쉬의 토끼 마쉬가 늪지 습지대이기 때문에 늪지의 토끼는 미쳐 있다라는 어원이 있대요. 그래서 늪지의 토끼가 왜 미쳐 있느냐 그걸 또 찾아봤죠. 예. 마틴 가드너 주석에는 에라스무스가 그런 격언을 소개했다라고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 네. 실제로 에라스무스를 구석구석 다 찾아본 사람에 따라도 없고 에라스무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옛날 중세 시대인가 거기 문헌에 보면은 늪지대에 가면은 토끼가 숨을 곳이 없어요. 아. 산에 가면은 숨을 데가 있어서 그래서 늪지대에 가면은 어디로 가지 누가 나를 쏠지도 몰라 해가지고 계속 안 쉬고 뛰어다닌대요. 그래서 오히려 토끼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산지나 구릉 지역에서 토끼를 잡는 것보다 늪지에 있는 토끼를 잡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늪지의 토끼는 미쳐 있다. 그래서 마쉬의 토끼가 미쳐 있다. 계속 뛰어다닌다 해서 마치의 토끼가 미쳐 있다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이 있대요. 실제로 3월에 좀 토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진 않는가 보죠. 그러니까 토끼는 원래 늘 이상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3월에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그 앞에 나오는 흰 토끼는 원래 흰 토끼 관련해서 드리려는 재밌는 이야기는 흰 토끼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앨리스가 토끼를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네. 토끼를 보고선 이 토끼를 쫓아가면은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또 쫓아가다가 토끼굴에 빠지면서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할리우드나 아니면은 옛날 신화 옛날 이야기들 분석하는 모든 이야기 구조에 따르면은 보통 세계에서 이상한 세계로 넘어왔다가 다시 보통 세계로 돌아오거나 못 돌아오거나 이제 하는 게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예. 플롯의 구조예요. 그래서 토끼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작법 스토리 공학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흰 토끼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흰 토끼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어려운 표현들로는 뭐 콜투 어드벤처 모험을 떠나는 그거 아니면은 모험을 떠나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멘토를 만난다. 그 익숙한 세계를 흔들면서 나타나는 어떤 신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꼭 토끼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이를테면은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흰 토끼 대신에 흰 부엉이죠. 그렇죠. 예, 해리포터가 집에서 그 더들리 집안에 살고 있었는데 흰 부엉이가 나타나면서 마법학교로 와라 해서 마법학교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마법학교에 기차를 타러 가서 엉뚱한데 플랫폼에서 싹 갔더니 기차가 오잖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예. 이상한 세계에 빠져들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에서는 겐달프가 찾아오죠. 흰머리 겐달프가 토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션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죠, 사건. 예. 닥터 스트레인지 아저씨가 오만한 의사였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손을 잘 못 쓰게 되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이상한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고등학생인 피터 파커가 거미에 물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도 좋고 토끼여도 좋고 거미여도 좋고 사고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아니면 적어도 말은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래야지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더 쉬우니까요. 그렇군요. 3월의 토끼가 왜 미쳐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늪지의 토끼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앨리스에서 흰 토끼가 워낙 그 좋은 상징이라서 이야기 스토리 공학 시작할 때 항상 토끼 나온다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 그 2시간짜리 영화를 보시다가 스토리 공학 공부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시계를 보세요. 시계 공부하면은 보통 2시간짜리 영화에서 이상한 나라로 넘어가는 게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그 앞에는 뭐 배경 설명, 인물 설명이 쭉 들어가고 아니죠. 그 앞에 흰 토끼가 한번 나와요. 흰 토끼가 나온 다음에 넘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과정이 나와서 그래서 흰 토끼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이게 앞당겨지는 추세라서 5분 만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흰 토끼 등장하기 전에 먼저 맛배기를 보여준 경우도 그러면 있고 그렇습니다. 속편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그 앞부분이 좀 단축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속편으로 나올 때에도 앞부분은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편 분석도 재밌습니다. 스토리 공학이라니 참 몰랐던 새로운 세계입니다. 스토리 공학 재밌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한 열 몇 단계로 스토리를 분석을 하게 돼가지고 영화 보면서 시계 보면서 봐요. 이 시간이 이쯤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겠군. 이런 장면이 나오겠군. 근데 스토리 공학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보면서 만화나 영화를 보면서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뭐든지 일로 하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집니다. 어쨌든 흰 토끼는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나온다. 방금 하셨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또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깜빡하고 있었네요. 예.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 혹시 경주 이야기가 아닐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아닐까 궁금해서 한번 4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도도가 그렇네요. 달리기를 하죠. 와 정말 토끼와 거북이가 나왔어요. 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시려고요? 유명한 이야기였나요? 모르고 가져왔는데. 거북하네요. 그렇군요. 너무나 어색한 저의 유머가 거북하셨군요.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있어요. 뭡니까? 교훈이 애매해요. 그냥 애매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교훈이 달라져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익숙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예.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슬로우 앤드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 예. 그
두 개 엔드로 붙어 있지만 단수로 취급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슬로우 앤 스테디 윈즈 더 아, 레이스잖아요. 그렇군요. 이거 성문 기본 영어에서 이 주입식 영어 영문법 시절에 맞으면서 배운 화석과 것은 같은 두들겨 맞으면서 배운 것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솝이 이 이야기를 처음 얘기했을 당시와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저자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북이처럼 노력해라가 아니라 토끼처럼 방심하지 마라. 아 감정이입을 토끼한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의 동일시를 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원래. 약간 그 고대 서양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어떤 휴브리스에 대한 경계나 그렇죠. 뭐 이런 히브리스에 대한 오만함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 아무리 네가 오만한 자고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 함부로 쉬고 그러면은 오. 거북이한테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그냥 토끼를 물리쳐주는 나쁜 악역인 거죠. 조연인 거죠. 근데 사실 거북이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아, 아킬레스도 아킬레스와 따라잡지 거북이. 못하는 거북이. 그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뭐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예, 그렇군요. 수로의 반을 가고 예. 나머지 반을 가고 또 나머지 반을 가도 제논까지 못 가는군요. 그렇죠. 무한히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10m 앞서서 출발을 하면 아킬레스가 못 따라잡는다. 이게 이제 제논이 제시한 역설인데 원래 아킬레우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토끼와 같은 이야기인데 아킬레우스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예요. 포다스 오키스라고 그러는데 호메로스 서사시를 보면은 사람 앞에 전형적으로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면은 꾀가 많은 누구, 경험이 많은 누구 하는 약간 건데 수호지 느낌이군요. 그렇죠. 별명이 항상 붙어요. 예. 근데 아킬레우스는 거의 항상 붙는 별명이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토끼 대신 거북이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논이 이야기한 것은 이 아킬레스가 반을 따라갔을 때 거북이는 또 조금 더 전진해 있고 그렇죠. 다시 나머지의 반을 갔을 때도 거북이는 또 조금 더 전진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한히 좁혀지지만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반박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은 이걸 거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니 반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박시 님 말이 맞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변주가 많아요. 제논 마찬가지로 화살은 관역에 닿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죠. 제논에 물을 대도 물이 가지 않는다. 이건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얘기인데 아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역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는 대체로 18세기, 19세기에 와서라고 합니다. 해결은 했군요. 뭐 2000년 넘게 해결을 못 하는데 2000년 넘게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잡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뛰는데. 근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무한 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한 수열에서 등비 수열에서 이 1보다 작은 것을 무한히 곱했을 땐 0이 된다. 예. 이게 뭐 무한론이라던가 아니면 수열론이 확립이 된 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긴 배우잖아요. 예. 무한수열의 그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의 최종항은 0으로 수렴한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다고 외우지 이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증명까지는 못합니다. 예. 그냥 그럴 것 같죠. 2분의 1을 계속 곱하다 보면 0이 되겠거니. 그 아킬레우스가 나아가는 거리와 거북이가 나아가는 거리가 2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이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외우기가. 예. 영이 그럴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0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우리가 이거 뭐 2분의 1의 n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가긴 안 하는데 붙죠. 정말 붙는가라는 이 사실 제노는 그 틈을 노린 거죠. 이게 정말 붙겠니? 안 붙어 막 이런 건데 확대해서 보면은 또 네. 떨어져 있고 확대해서 보면 또 떨어져 있고. 안 붙는데 하면서 약 올리는 뭐 그런 역설인 건데
이 상당히 고등 수학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현대 수학에선 이게 0으로 언젠가는 0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직관의 세계가 해석이 되는 거죠. 0이 된다니 약간 아쉽군요. 끝까지 그렇죠. 버틸 줄 알았는데. 예. 거북이도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코시와 칸토어 이런 자들이 그만. 예. 무한 호텔에 손님 받더니 언제는 이미 있는 손님 옆방으로 빼고 그 방에 다시 손님 받는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무한론인 건데 치사한 사람들. 거북이도 괴롭히고 하여튼 뭐 잠깐 얘기가 샜습니다만 무한합니다. 예. 다시 토끼로 돌아오면 토끼로 돌아오면 토끼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북이가 주인공으로 바뀌는 게 한 근세에 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주인공이 됐는데 교훈이 또 달라요.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언젠간 따라잡을 수 있고 노력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거북이가 주인공이 됐을 때 교훈은 실제로 그 당시 근세에 이제 서양에서 글 쓴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느리고 은근한 사랑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제예요. 본편에는 이게 등장하지 않는 어떤 구애의 대상이 있는 거군요. 이야기 밖에. 아니죠. 구애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를 또 찾아봤더니 토끼가 중세 이래로 고대부터 중세 이래로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럽니다. 오. 그래서 토끼가 등장하는 회화에 옛날 엠블렘 회화 같은데 이제 토끼가 에로스, 쿠피도랑 같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토끼가 사랑의 상징인 이유는 야해지니까 굳이 말씀은 안 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랑의 상징으로 예. 금슬 좋죠 토끼가. 그래서 사랑의 상징으로 이야기가 됐고 하지만은 그런 토끼를 거북이가 이겼다. 왜 이겼느냐?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를 사랑의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됐대요. 토끼라는 말 자체가 이런 알레고리를 갖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렇게 읽히는 거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라틴어 격언으로는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데 페스티나가 이제 서둘러라, 렌테가 느리게 서둘러라 라는 얘기인데 원래도 이 뜻은 사랑의 격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가 정치 철학으로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토끼 덕분에 사랑의 뜻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거북이한테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의외의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구애를 하시려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토끼처럼 너무 서둘지 마시고 거북이와 같이 느리게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근세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아니고요. 괜히 시간 끌다가 연애 잘 안 됐잖아. 네가 책임져 하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차피 이 방송을 보면서 연애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죠. 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면은 너도 성적이 오를 거야라는 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바뀐 겁니다. 약간 자본주의적 재해석이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본주의적 재해석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혐의가 짙죠. 근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해마다 바뀌더라. 시간마다 바뀌더라라는 것을 토끼의 해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알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음에 골라보겠습니다. 저의 다른 키워드는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숫자가 많은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계가 왠지 있을 것 같으니까 6번을 골라보겠습니다. 포카의 플래시구나. 토끼와 플래시는 어떤 주제인가요? 지난 세기에 유행했던 플래시 애니메이션인데 엽기 토끼. 뭐 경쟁 캐릭터를 준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준비하진 않았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잠시만요. 혹시 엽기 토끼보다는 이쪽이 더 최신 캐릭터 같은데요. 십자군 이야기 작가님 아니십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십자군 이야기의 김태권입니다. 예.
지금은 그럼 무슨 캐릭터를? 카이 홀맨.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다. 홀맨, 이리 와. 나름 그 핸드폰 줄도 팔리고 일세를 풍미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구 캐릭터 대결. 약간 고인물 느낌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흔히 엽기토끼라고 많이 부르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이름은 마시마로죠. 예. 귀엽게 생긴 그 뚱뚱한 토끼가 하는 짓이 엽기적이라서 엽기토끼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소주병 깨고. 그렇죠.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홍보하고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런 방법이 확립이 좀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하나하나가 낱낱으로 돌아다녔어요.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이름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 그냥 뭐 엽기토끼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었고 사실은 초창기 인터넷에서 그 컨텐츠 산업이 많이 성장하는데 플래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 캐릭터가 토끼였다. 그래서 토끼 특집에 약간 좀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만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가요? 근데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 자체는 사실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바로 정말 얼마 전에 관뚜껑을 닫은 기술이죠. 원래 이제 이 플래시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 중에 하나인데 벡터 그래픽 방식이죠. 예. 그냥 수가 있을 간단하게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드리면은 비트맵하고 벡터 방식이 있는데 예, 예. 비트맵은 십자수 방식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 방식은 십자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리라고 기본 도형을 지시를 해주는 예,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원 그리고 포물선 그리고 하는 식으로 어떤 수식을 넣어주는 게 벡터 방식인데 그래서 차이는 벡터 방식은 크기 키우거나 줄여도 깨지지 않고요. 그렇죠. 비트맵 방식은 십자수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은 모양이 깨집니다. 대신에 벡터 방식은 컬러를 많이 쓸 수가 없고 비트맵 방식은 사진처럼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가 있죠. 옛날 그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발전을 경험하신 분들은 벡터 글꼴이 도입됐을 때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실제 계단이 없죠. 그렇죠. 옛날 비트맵 글꼴은 이응이나 히읗, 시옷 같은 것을 키우면 계단이 두두두두두 생겼는데 이제 나름 매력 있었는데. 레트로한 맛이 또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벡터 그래픽이 여기저기 활용이 된 거죠. 플래시는 그 벡터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해주는 거였고 당시에는 그 기술적 인프라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낮은 속도 환경에서 애니메이션을 본다던가 할 때 사실 플래시가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었던 거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색깔 많이 안 넣고 하면은 훨씬 빠르게 로딩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럼 왜 관뚜껑에 못을 박았느냐? 역시 기술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데 옛날엔 왜 이렇게 많은 기술이 덕지덕지 있었나 생각하기가 쉽지만 HTML 규약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CSS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유튜브가 필요가 없게 됐죠. 지금은 이제 HTML5 뭐 이렇게 가면서 옛날에 별도의 기술을 사용해야 됐던 것의 대부분이 HTML 안에서 바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사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 유튜브는 플래시였습니다. 플래시 기반이었고 플래시를 이용했을 때 애니메이션이든지 동영상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다가 HTML 자체도 발전을 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전체적인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가외의 기술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어느 시점에선가 온 것 같아요. 예컨대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HTML에서 구현을 못하던 것들, 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뭐 옮긴다던가 이런 것들을 옛날엔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만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각종 서비스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거죠. 아직도 계속 만납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가면. 근데 이제 플래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래서 유튜브도 플래시를 벗어났고요. 여기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게 사실 아이폰. 이게 아이폰에서 플래시 기능을 끊으면서 사실 이제 플래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사실 뭐 스토리는 대부분 아시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시 돌아봤을 때 그래도 그때 플래시로 많이 친숙해져서 캐릭터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인터넷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뭐 지난 이야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Round 5. 남은 키워드가 뭐였죠? 저는 피보나치하고. 예, 피보나치 수열이고 또 하나는 뭐죠? 서구 문화 속의 토끼. 저것들 둘이 어딜 봐서 피보나치 수열과 서구 문화 속의 토끼일까요?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서구 문화 속이긴 한데 피보나치 얘기가 좀 듣고 싶기는 한데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벌레 다리가 좀 많은데 그런 거랑 관계 없겠죠. 애벌레는 원래 앞다리 6개가 중요하고 뒤에 다리는 중요하지 않죠. 앞다리 6개가 나중에 실제로 성체가 될 때 다리가 되는 거고. 예. 밀웜을 많이 먹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리를 세면서 드신단 말입니까? 앞다리 6개는 세고 먹죠. 그렇군요. 종잡을 수가 없군요.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1번 고를게요. 네. 상징 속 토끼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벌칙은 김태호 박사님. 그런가요? 뭐 워낙 제가 처음에 워낙 강력한 게 한번 걸렸으니까. 예. 근데 김태호 박사님 계속 귀여운 거 하세요. 뭐 나름 또 인생자를 많이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2번이 왜 피보나치 수열인지 그 피보나치 수열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도 있는데 인도에서 먼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게 인도 물담배. 물담배. 네. 이런 심오한 그리고 상징성 토끼는 허구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예. 해서 실수범인 거. 예. 잠시만요. 이거 좀 벗고서. 예, 아까 그래서 어떤 사랑의 상징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랑 말고도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 토끼에서부터 몬티 파이썬에 나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토끼까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 유머가 재밌는 거지 상징 자체는 재미가 없고 이거를 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죠. 알았으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토끼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예, 이유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뭐 피보나치가 토끼를 고른 것도 뭐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왕성한 번식력. 피보나치 얘기 너무 궁금하니까 이따가 간단하게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문명에서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라는 설도 한 가지가 있고 반성. 또 하나 그 피지올로구스라는 중세 동물 백과사전에 따르면은 토끼가 그 천적을 피해서 뛰어 올라갈 때는 잘해요. 천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내려올 때는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리막길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천적한테 잡아먹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세 기독교 상징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사람이 곤경을 당해서 천적이 나타나서 곤경을 당해서 높은 데로 피신할 때는 그러니까 신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만 살게요. 토끼처럼 안 살게요. 할 때는 구해주시는데 이제 사람이 엑스누로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식으로 내가 잘나서 상황을 이겨낸 거지 뭐 하늘이 그렇죠. 도와준 잘 되면 게 내 아니야. 탓, 내 덕. 그러고선 나오다가 천적한테 탁 잡힌다. 그때는 내려오는 길에는 잘 못 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죄의 상징으로. 약간 고전 시대 휘브리스 얘기의 기독교 버전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휘브리스 버전에는 신을 향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상징은 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오만해서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에서는 내가 쉽게 피할 수가 없네 하는 상징이 있었다고는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 부활절 토끼는 왜 부활절 토끼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달걀은 알겠습니다만 달걀은 왜죠? 무생물처럼 보이는 것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토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잠을 자느라고 땅 속에 있다가 땅 속에서 갑자기 평 하고 올라온.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죽어 있는 것처럼 땅 속에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평하고 튀어오른다. 살아서 올라온다 해서 부활절 토끼가 됐고 몬티 파이썬에 나오는 킬러 토끼는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웃기려고 넣은 거죠. 근데 웃기는 포인트가 뭘까요? 그 몬티 파이썬 보시면은 이게 스토리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최종 관문을 지키는 최종 보스인데 끝판왕인데 끝판왕에 해당하는 게 토끼죠. 그래서 기사들이 뛰어갔다가 몇몇 기사가 잡아먹히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고 토끼한테 이제 그래서 토끼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 안티오키아의 수류탄으로 토끼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 안티오키아의 수류탄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괴물인데 왜 그건 또 성 안티오키아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세 채식 수사본이라고 그런 그러죠. 거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토끼가 칼 들고 사람 죽이는 그림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토끼가 칼을 들고 사람이나 사냥개를 사냥하고 묶어놓고 찌르고 베고 목을 자르고 도끼를 들고 죽이고 창을 들고 말 타고 싸우고. 저도 그 그림을 보고 놀랐는데 왜 토끼가 이렇게 흉포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가 사실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몬티 파이썬에 나오는 그 토끼는 중세 채식 수사본에 나오는 토끼에서 전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세 채식 수사본에 나오는 토끼는 근원이 무엇인지 중세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채식 수사본에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몸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상한 괴물이라거나 그 전투하는 달팽이라거나. 달팽이도. 채식 수사본이 원래 종교적으로 근엄한 내용들을 쓰고 구석에다가 장식 그림을 조그맣게 낙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 낙서할 때 선생님 그릴 때 거룩하고 훌륭하게 그리나요? 아니면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리나요? 교과서에 낙서를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 직업이 많아가지고 예. 교과서에 낙서를 안 했겠냐고. 모든 페이지에 그림을 그렸지. 예. 근엄한 내용을 하면 할수록 이제 베껴 쓰는 사람들이 낙서를 하고 싶어지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뭔가를 세상을 뒤집어서 그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화공들의 마음의 소리군요. 마음의 소리죠. 그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그리는데 중세 때 사육제, 카니발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그 동네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거나 가장 못생긴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예. 세우고 그 바보들의 축제 같은 걸 하죠. 그리고 저처럼 재밌는 사람이 유머를 해도 절대로 웃지 않는다거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반대가 되는 걸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너무너무 웃긴데 오늘은 반대로 해보자. 웃지 말아보자. 제가 유머할 때 이제 그런 거. 지금 웃으신 거는 자연스러운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평소에는 사냥개와 사람에게 사냥당하는 존재가 토끼이기 때문에 구석에 그려놓은 토끼들은 사냥개를 사냥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그렸다. 그렇게 바꿔서 그렸다. 그러다 보니까 토끼와 달팽이를 가장 강한 걸로 그렸고 토끼가 달팽이를 타고 창을 들고 달려오면은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그린 것이 왠지 아니냐. 멋있네요. 재밌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상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어떤 일종의 밈일 것이다. 짤방일 것이다. 하는 종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끼 키워본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난폭하대요. 강인한 발톱과 송곳니가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인다 그러는데요. 서로 죽는 이유는 상처가 심하진 않은데 약해서. 아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상징적 토끼. 예. 피보나치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 피보나치 수도 이게 실제 토끼의 생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건 아닙니다. 실제 토끼는 뭔가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번식을 자주 한다는 점만 사실은 공통적이고, 실제 토끼가 한 번에 뭐 한 마리씩 새끼를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을 토끼로 설명할 때의 기본 가정은 토끼 한 쌍이 있고 그 한 쌍이 매달 번식을 한다. 새끼를 낳으면 그 낳은 새끼들도 한 달 만에 자라나서 그 다음 달엔 또 번식을 한다. 사실 다른 동물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낳은 부모 세대의 토끼 수와 새로 태어난 토끼 수를 더하는 게 전항하고 이전항을 더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도 퇴역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끼를 낳아요. 계속 낳아서 뭐 2, 3, 5, 8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 토끼의 뭐 생태를 정확하게 반영했다기보다는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 중에 그 번식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게 토끼라서 얘를 토끼로 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상징 속 토끼에서 토끼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간 거니까요. 예. 그나저나 김태호 박사님 저번에 걸리셨으니까 이번에 벌칙으로 또 4연패입니다. 긴장을 하시죠. 거의 기능올림픽 한국 선수단을 경쟁 상대로 오늘은 연패를 꼭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언박싱을 짜라란. 왜 비스트 김태호 박사님은 다음에도 걸리겠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엔 뭔가 점점 거해지는데 이러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방송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